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낮 법회가 일단 7월 달까지 했고 방학하느라고 쉬었습니다. 어저께 낮 시간 법회, 수요일 저녁 시간 법회에서 뭐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일단 간략하게 목요일 법회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말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10월 달부터 수요일 저녁 법회에서 맏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법회를 3년 과정으로 도전해보자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낮 시간 법회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할까?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지시를 했어요. 1번 불교인문 1권, 이 책을 우리가 최근에 출판을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겠다. 2번 맏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그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사부 니까야 전체를 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꿰기 위해서 소개하는 경들 가운데서 비중 있는, 우리가 꼭 좀 정확히 공부하고 가야 하는 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들을 뭐 한 개든 두 개든 목요일 법회에서 소화하자. 3. 불교 인문 2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이 뭐 한 80%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제 생각에는 10월쯤 출판을 할까 했는데 또 법우님들과 의논하다 보니까 출판을 좀 몇 달 미루더라도 법우님들과 함께 목요일 법회에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책을 만들면 완성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거리가 있는데 이걸 어찌할까? 라는 부분 이제 어제 좀 말씀 나눴어요. 세 가지를 다 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밤동안에 생각하기로는 1번 불교 인문 1권 출판된 이 책을 소개하는 거는 뭐 제가 혼자서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책을 좀 읽어드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혼자서 소화할 수 있는 일이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맏지마 니까야를 관통하기 위해서 꿰어야 하는 경들을 해석하는 주제 하나 하고 불교 인문 2권에 대한 우리가 함께 검토하는 요 두 가지 작업을 좀 시간 배분을 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법우님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10월부터 얘기고 오늘까지 해서 3주가 9월에 남아 있거든요. 지난 7월까지 우리가 해온 공부가 뭐냐 하면 마음특강입니다. 마음특강을 10주 계획으로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10주 동안에 우리가 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6번을 했고 4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4번의 수업을 통해서 마음특강의 한 틀을 마무리하는. 근데 사실은 이 마음특강이 불교 인문 2번 작업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목요일 수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요. 지금부터 마음특강 7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식이라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접근을 해봤고요.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좀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냐? 누구냐? 라고 할 때 역시 존재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죠. 정도부님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존재의 소멸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뭔가 마음 아니면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존재가 구성된다라고 할 때 그 중에 식 이런 거죠.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12연기를 해석하는 것이 그대로 마음을 공부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7월 달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12연기를 접근해보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그 위에서 오오는 무엇냐 라는 부분까지를 공부해봤거든요. 결국은 뭐니 해도 삶의 메커니즘이죠.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그 위에서 몸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이 설명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되고 이 존재의 삶의 과정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면 12연기고 그러한 삶의 과정 12연기 중에 어떤 부분이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삶이 아니고 그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서 쌓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요? 온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바로 이런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삶의 이야기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죠. 이렇게 이제 존재라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이 존재라는 개념 위에서 12연기 오온이 설명이 될 때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로서의 불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지난 6번의 수업을 통해서 그런 공부 과정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재밌는 주제일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마음 특강이니까 뭐니 해도 마음 이야기인데 정법부님 마음 이야기 네.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오늘 좀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좀 우리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서는 근데 재밌는 거가 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마음이란 말이 따로 없고 우리가 말하는 이거, 마음이라는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에 보면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야낭, 이띠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찌빠라는 말이 이제 마음 심자를 쓰는 심 이렇게 번역된 말이죠. 마노라는 말이 의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고요. 윈야나라는 것이 식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띠라고 하면 이렇게 삐, 도 이래 해가지고 심이라고 이렇게도 불리고 의라고 이렇게도 불리고 식이라고 이렇게도 불리고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뭐 이제 앞줄에서 이제 뭐 우짜띠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요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마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내 마음 이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마음 이런 말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부르는 그 마음이라는 그거는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려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박고부님, 그럼 이렇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요런 표현이 불교에만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고 바깥 가르침 외도들도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심 이렇게 하나로 부른다거나 하지 않고 불교와 똑같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죠? 이렇게 갖고 아트만을 가지고 있었지. 다른 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견으로 아트만이 있었겠죠. 아트만. 예, 그런데 그게 재밌어요. 오늘 제가 드린 교재 중에 요 한 페이지짜리, 그러니까 두 페이지 빈 거. 이렇게 그 찌따 만호 윈냐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세 개의 경에 발견이 돼요. 근데 상류따니까요. 12번 상류따에 61번, 62번은 배우지 못한 자경 1번, 2번인데 거기에서는 그냥 불교 이야기야. 심의를 요거 찌땅 이띠삐, 만호 이띠삐, 민냐낭 이띠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경 말고 딱 한 번 찌따 만호 윈냐나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경이 있어요. 자, 그 위에 적어드렸습니다만은 법망경이면 디가니까야 1번 경이죠. 그러니까 유를 제외한 경으로서는 첫 번째 일집된 경이에요. 이 경은 세상에 바른 견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박보부님 계속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이 관점, 그죠? 무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이 있거든. 이게 바른 견해야. 그런데 세상에는 부처님 말고는 다 무아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실체로 본다고, 아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뜨만인 거에 대해서 이 아뜨만은 이런 거요, 저런 거요, 뭐 각하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에 접근하지 못한 삿된 견해거든. 이 삿된 견해를 포괄해가지고 구분을 해주는데 62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서 법망경은,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은 무아에 접근하지 못한 아뜨만을 말하는 삿된 견해를 포괄해가지고 62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 있었던 다양한 시각들이 이제 접근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일부 영성의 주장 이래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안이라고도 이라고도 비라고도 설이라고도 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안은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이라 거나 요거 잘못 썼어요. 고도가 아니고 심이라 거나
의라거나 식이라고 불리는 이 안은 상하고 안정되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서 언제까지나 사실 그대로 머물 것이다. 이건 뭔가요? 안입이 설신의가 있는 거예요. 요거 6네이처잖아요. 이 중에 안입이 설신 5가지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라는 거예요. 물론 무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견해니까 이것도 이건 아트만이요. 그런데 이거는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꼭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적인 접근이죠. 아는 안 돼? 무아적인 성격을 갖는 아요. 좀 희한해요. 그런데 심이라거나 의라거나 식이라고 불리는 이 안은, 여기는 지금 심의식은 없잖아. 의만 있잖아. 요 의에다가 요 의가 심이라거나 의라거나 식이라거나 요렇게 하면서 요거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트만의 특성이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걸 심이라고도라고 하지 않고 심이라거나라고 바꾼 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찌땅 이띠삐 이렇게 뭐뭐라고도라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위에 원어의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이단 우따삐 찌딴 띠와 만오띠와 민냐난 띠와 이래가지고 여기서 와라고 하는 거는 오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도 저거라고도 라는 말하고 이거거나 저거거나 하는 건 좀 번역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해 드렸고요. 일단 하여간 이게 어느 외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만경에서 소개하는 일부 영속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게 모르지 뭐. 그들은 이거를 육내입처라고 불러야 되는지 몰라도 하여간 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안입이 설신 5가지는 이것도 어쨌든 무아라는 개념은 아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무아적인 성격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의라고 하는 거 하나는 놓고, 의는 이거는 심이거나 의라거나 식이거나 이렇게 불린대.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아트만이야. 이게 이건 뭐 자세한 내용 배제하고 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몸과 관련된 영역은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거고, 마음과 관련된 거는 아트만의 특성을 그대로 갖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하여간 니까야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처님이 설명하는 심의식 말고 나타나는 한 번의 용례예요. 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외도들도 이미 우리가 말하는 마음, 이것이 심의식 3가지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도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렇게 설명이 달라요. 특히 무아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는 안돼 변하는 아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라고 나왔죠. 아는 안돼 그대로 아트만의 특성을 가진 아요. 몸이라는 거 그거는 아트만이긴 하지만
안정되지 않아서 변하는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 심이거나 의거나 식이거나 이렇게 불리는 이거는 그야말로 참된 거 아뜨만이요. 요렇게 지금 이제, 네. 제가 본방에 이번에 읽으면서 네. 또 일부 영속 문자를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이비설 심의는 항상 하지 않고 의만 항상 하다는 이런 뜻으로 일부 영속이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의로 타락한 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타락을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영속하지 않지만 그 타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신들은 항상하다. 그래서 영속론자들이다. 그래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아, 예. 그게 이제 그뿐만 아니지. 범천 이야기를, 세상의 시작, 범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이 퇴보하는 과정에 범천이라는 세상이 생겨나면 거기서 첫 번째 출현한, 첫 번째 거기에 태어난 범천은 대범천이어서 뭐 이렇게 나와서 그는 영원하고 뒤에 태어난 자들은 영원하지 않고 이런 것도 대범천은 영속이고 나머지는 비영속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요 경우는 경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만 좀 주목해서 가져오느라고 글쎄 요건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뭐 안입이 설신은 영속하지 않고 심의식이라는 요거는 영속이요. 이래도 일부 영속 일부 부영속 뭐 요 개념이 맞을 것 같은데 경을 요건 다시 봐야겠고요. 그 부분으로는 제가 주목하고 보지를 않아서 근데 뭐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어쨌든 하여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처님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인도 사회에도 이미 이런 시각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안입이 설신이라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입처 중에 앞에 5가지는 아뜨만이긴 한데 변하는 놈이고 심이고 심의식 이렇게 되지만 뭐 그 중에 의를 쓰면 의라고 하는 거는 아뜨만의 성질을 갖는 거고 요렇게 주장하는 게 있었다라는 부분 요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일단 봤어요. 심, 의, 식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를 있게 한 출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박보부님 이 공부를 이전에 한 적이 있던가요? 처음이던가요? 이 말이 어떻게 되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러면 심이라는 거하고 의라는 거하고 식이라는 거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부부님 이거 심과 의는 같은 것이다. 의와 식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심과 의와 식은 모두 같은 거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크게 보면은 같은 건데 표현할 때마다 다른 면을 바라보고 얘기한 게 아닐까. 물론 제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예를 들면은 감정에 가깝고 식이라 그러면 좀 더 예를 들면 지성에 가깝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의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서 얘기한 거지만 결국 한 덩어리인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표현하자면 뭔가 덩어리적으로는 하나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것이 각각 위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방대한 야, 것이기.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문자만 가지고 보자면 사실은 뭐 10이라고도 1이라고도 10이라고도 이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게 맞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보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런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간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가 출발한 그 자리에서 하나의 비유를 만들어냈어요. 박고부님, 초등학교에서도 이거 가르치나 모르겠다. 산소 하나하고 수소 2개가 있어.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한 거를 뭐라 해요? 물. 무언가 좀 그 자의적인 발언 같아. 그런데 요거 물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과학적인 정보 내지는 사실 아닌가요? 과학적인 정보 사실로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있으면 물. 물의 원소 기호를 표시한 거고, 근데 물 자체가 워낙 많은 걸 품고 있으니까 또 다르게 하려면 얼마든지 다르게 수증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얼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 뭐 이온화되기도 하고 물 자체도 변하지만 물이 품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물이 더 큰 개념이겠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결합했다 하면 물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걸 부정할 일은 아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한겨울이 됐어. 한겨울이 돼가지고 막 0도씨보다 낮은 막 영하 30도가 되고 이런 경우는 얼음. 산소 하나, 수소 2개 붙은 거가 물이 아니야. 그죠? 예. 얼음이야. 그죠? 그런가 하면 100도씨라는 기준을 놓고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예, 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가 하면 떡을 쪄야겠다. 보일러에 석유를 넣고 온도를 올려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물을 넣고 불을 떼주면 100도를 넘어가면 수증기가 돼요. 이게 요것도 H2O고 요것도 H2O고 요것도 H2O거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다르게 보이나 같은 거라는 얘기신가요? 그래. 그러니까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결합된 것은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부르는 H2O.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국어적으로만 보면 그 H2O라는 거를 얼음이라고도 부르고 물이라고도 부르고 수증기라고도 부르니까 하나를 세 가지로 부르니까 이거 다 같은 거네.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같은 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뭐 틀린 건 아니겠지 뭐. 그게 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은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얼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음이랑 물이랑 수증기랑 다 같은 건데 뭐 해가지고 이 얼음을 냉동실에 넣지 않고 그냥 부엌 한켠에 놔봐. 내가 얼음을 써야 하는 자리에서 그 얼음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 그러니까 0도에서 100도라고 하는 이런 조건 상태로 H2O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내가 필요한 얼음이 아니라 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뭐 얼음이나 물이나 같은 건데 뭐 H2O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문제는 내가 얼음이 필요한데 얼음을 못 써요. 이게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 하면 상관이 없겠지 뭐. 그러나 불교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부처님 그러잖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것에 불교의 모든 관점이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와 고멸의 문제, 고화락의 문제에 집중되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얼음이 필요한데 물로 있으면 이건 사실 내가 필요한 얼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괴로운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불만족의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죠? 떡을 찌자고 하면서 아이고 뭐 어차피 그건데 뭐 이래가지고 야 에너지를 아낍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한 30도씨쯤 되는 그냥 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쌀을 갖다 놓으면 떡이 되나? 안 된다고. 고화락이라고 하는 불교의 관심, 이 측면에서는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화락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고를 멸하고 락을 생겨나게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면 표현이 달라져야 되죠. 사실은 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표현만 더해지면 딱 맞는 말이 나오죠. 이거잖아. 얼음일까 물일까 수증기일까? 아, 똑같은 H2O인데 온도라는 뭐죠? 조건. 예, 온도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온도라는 조건이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영하 30도로 작용했습니까? 30도로 작용했습니까? 130도로 작용했습니까? 요 온도라고 하는 조건의 문제를 놓고 어떤 조건이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영하 30도로 조건이 작용하면 얼음이라고 부르고 30도로 조건이 작용하면 물이라고 부르고 130도로 작용하면 수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다가 한마디만 집어넣으면 돼. 조건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부르는 H2O.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박 선생님 이렇게 답변 쓰면 만점 줄 수 있겠죠? 물론 뭐 제가 화공과 출신이니까 이 자리에서 PV는 nRT 뭐 이런 공식을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P와 V는 동일하다라고 간주하고 T, 온도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부르는 H2O라고 요거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고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사는데 얼음이 필요하면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고 물이 필요하면 수증기가 필요하면 각각에 맞는 조건을 제공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 배제한 상태로 말하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조건 관계를 잘 알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현명하다? 또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H2O라는 요거를 어리석은 자로 알아야겠습니까?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로 알아야겠습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식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이제 요거, 형태를 한번 보죠.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요거를 그대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거, 우리가 이거 보통 말하는 마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럴 때에 이거를 심과 의와 식은 같은 거요. 이렇게 요거를 접근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리석은 접근이야. 이것을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접근을 하면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겠습니까? 현명하게. 그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피법당의 마음 특강을 최초로 시작할 무렵에 거의 이런 이야기가 최초로 공개가 되었어요. 이제 꽤 여러 개가 됐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심이라는 것이 식과 어떻게 다른 것이냐? 사람들은 심이라고 하면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심이라는 것은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차별적인 접근을 해놓고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처음 썼잖아요. 자연과학, 물질의 영역에서 누구죠? 사과 중력 이야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자연과학의 측면에서 인류의 삶을 크게 향상한 특별한 성과라면, 이제 삶이라는 측면, 마음이라는 측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해피법당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경을 해석해낸 것은 뉴턴의 만주인력의 발견보다 더 커다란 성과다. 이렇게 경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나고 인류의 정신 문명이 새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럼 이제 이게 정보부님 처음 말씀하신 심의 식 자체가 다른 건 아니요. 말하자면 그렇지 뭐. 이 세 가지로 불리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잖아. 이거를 다르다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그것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이냐 라는 측면으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이제 현명하게 지혜롭게 마음을 보는 사람이다. 이게 공부의 시작이다. 이런 측면. 오랜만에 H2O의 비유를 말씀드려봤는데, 사실
아주 단순한 비유지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아주 훌륭한 발견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특허를 내세요. 예, 해피곡당 근성경전연구회에 지적재소. 예, 근데 그렇게 접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발언을 블록체인에 새기자고요. 어떻게? 블록체인에 새겨서 복제가 안 되게.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지적 재산권이지 괜찮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이라고 찌땅 이띠삐 만호 이띠삐 윈야당 이띠삐를 이해하자, 해석하자. 요렇게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조건에 따라 그랬는데 아까 H2O의 입장에서는 조건이라는 게 온도. 대표적으로 온도였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합시다. 심의식 조건에 따라 공통되는 이건 일치되는 것은 이건 우리 마음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입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라는 이 부분을 봐줘야 되죠. 사실은 이제 요 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서술한 작업이 요번 지금 준비하는 불교 입문 2권에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마음 특강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할 거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렇게 놓고 그래도 이제 그 조건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해보려고요.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그 과거에 설명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서 조금 좀 제가 서툴게 설명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심의식 이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가지는 조건성의 1번이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박보부님, 마음이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우선되는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나? 근데 일단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간 이외의 것까지? 아니 이거는 이제 존재 모두지. 존재 모두. 예, 모든 존재,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죠. 대표적으로 인간의 마음이죠.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게 질적으로 얼마나 번뇌의 영향이 두터우냐에 따라서 지옥 중생이냐, 짐승이냐, 악이냐, 인간이냐, 하늘 중생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 자체로는 똑같아요. 처음에 인식하는 마음, 대상을 분별하는 그 이전의 마음 이야기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마음을 말하자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생들의 마음은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마음 혼자서는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 말이 뭐였죠? 몸과 안 돼요. 그죠? 마음은 몸과 어떤 관계예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럴 때 이제 이게 경우에서는 식이라고 말하고 식과 명색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심의식을 차별하는가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요거 같아. 몸과의 조건. 몸과의 조건 관계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몸과의 조건. 일단
유기초? 뭐 몸에는 이제 그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그거 오케이. 얘기하시네. 예, 뭐 그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죠. 지금 이제 이 심의식의 차별을 보려는 거잖아. 몸과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차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경이 말해주는 건 아니야. 다양한 용례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어. 이럴 때, 우리 이런 표현 쓰죠? with 몸.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요때 뭐라고 부르죠? 의라고 부르죠. 그러면 without 몸. 이때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보편적으로 몸과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마음이 보편적이지 않은 우리 삶의 어떤 일부 과정에서는 물론 마음은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유체 이탈 이거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거는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거야.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아는 사실 하나가 있잖아. 마음이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있죠? 그럴 때 그럼 그렇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마음들은 어떤 게 있어요? 신과 식. 그렇죠. 여기에 심과 식이 있잖아. 심의식이라는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리는 이걸 놓고 첫 번째 분류는 그죠? 첫 번째 분류는 몸과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첫 번째 특성에 따라 가지고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 영역에서의 마음은 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참여 뭐 이런 부분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 마음이 작용의 측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또는 삶의 과정 어디에서는 실질적으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어. 요럴 때, 그럴 때 마음의 순수한 역할, 작용성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심과 의 이렇게 구분된 거죠? 심과 식. 심과 식.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차별성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이제 의 하나니까 뭐 더 이상 남을 거 없고. 몸에 참여 없는 그 작용성의 측면에서의 심과 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제 여기서는 삶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삶에서의 작용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두 가지죠. 산다는 거 별게 있나 뭐. 인식과 행위. 그럼 산다는 거는 인식하는 거와 행위하는 거 이거니까. 이럴 때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공통성 위에 있지만 삶에서의 작용성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심과 식은 구분된다. 인식하는 마음은 식이라고 부르고 행위하는 마음은 심이라고 부른다. 약간 지금 불교인문 2권 책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서술을 바꿔야 돼. 제가 오늘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단계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부분 식을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심을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경에서 직접 정의를 해주죠.
22번 상류따, 그러니까 온 상류따에 삼켜버린 경인가요? 거기서 성질에 의한 오온의 정의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위자나띠 띠 윈자나. 그래서 위자나띠 자나띠 알다라는 말이죠. 위 분리 분별하니까 분별해서 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인식하다 이렇게 되죠.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윈야나 식이라고 한다. 경전의 정의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부처님이 정리해 주는 거거든. 이거 뭐 엉뚱하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는 그때는 요거는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거가 아니고 그냥 단지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채비고 이게 더 진행돼서 수를 거쳐서 상해가야 인식하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거는 경과 달라. 경은 분명히 왜 식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아주 이건 뭐 철식이죠.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식이라는 윈야나 식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심이라는 거는 또 경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주냐면 마할리 경이죠.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악업을 짓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악업을 위한 원인 조건이 탐, 진, 치, 비열이 자극.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잘못 지향된 심. 그렇죠. 잘못 지향된 심이야. 탐진치 어디 있는 거예요? 닦으라는 우리 내면에서 2차 인식에 번뇌가 작용하는 일을 통해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죠. 요거 마음이 그러니까 심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비열이 작용이 뭔가요? 요거 행위가 인식으로 순환해서 인식작용이 진행되는데 참여를 하죠. 그때 탐진치를 싣고 가서 참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인식을 왜곡하죠. 비열이 작용이잖아. 그런데 정작 이런 탐진치로 심이 형성되고 비열이 작용이라는 작용의 왜곡의 중심에 그 일을 하는 자, 행위자는 누구야? 마음이, 그러니까 심이라는 게 있는데 지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지향된 이라는 건 어쨌든 식을 수식하는 거잖아. 심이라는 거 하나, 탐진치 3개, 비열이 작용, 요 5가지가 악업의 원인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선업의 원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탐무진무치 열이 작의 다르게 지향된 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위거든. 이 행위의 원인 조건을 말하면서 중심에 심, 찢다가 있고 이 찢다의 주변 관계로 탐진치와 작의라는 것이 행위를 결정하는 원인 조건으로 나온다고. 고객님, 이럴 때 이 심이 행위하는 마음이다라고 이해하는 거 무리한 거 아니죠? 이렇게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경은 이건 배우지 못한 자 경 1번, 2번 두 개의 경에서 요 구문이 딱 나오거든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이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리석게 접근하지 않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접근을 하려니까 조건에 따라서라는 말을 감안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심의식이 차별성을 갖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조건을 두 단계로 적용을 해본 거죠. 첫 번째, 몸과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특성에 의해서 의라는 것과 식으로 구분된다. 근데 제가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삶에서의 작용성에서는 이런 설명에 의해서 식은 인식하는 마음,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럴 때 식이, 심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는 분명히 경이 딱 제시를 해준다고. 그런데 with 몸의 상태를 의라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경이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요! 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해주는 건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러한 조건관계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니카야를 꿰는 작업인 거죠. 니카야의 많은 경들이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꿰어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몸과 함께 하는 것.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 하는 이것이 의라고 불리우는 특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의가 이렇다고 경전이 직접 적용해 주는 거는 못 찾았지만 니카야를 꿰는 작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이러면 일단 이제 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 이야기 하나의 틀이 잡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진척시켜 보려고 해요. 마스크는 진짜 힘드네요. 마스크는 힘드네. 벗어질 근데. 그래도 또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함. 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심의 식이 개별적인 이제 그러니까 차별성을 갖고 나왔거든. 그런데요, 심이라는 거는 어디서도 뭐 다른 뭐 이 심의 상태가 어떻다. 그러니까 뭐 탐과 함께하는 심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심의 현재 상태를 설명은 한다고. 그럼 의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없겠지. 그런데 식은 사실은 경이 뭐 어쨌든 이제 마음을 대표하는 건 식이죠. 왜냐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마음 이야기는 식으로 나오거든. 이 식이 박보님 식은 어떤 게 있죠? 식은 어떤 게 있을까? 육식. 그렇죠. 육식. 식은 육식이라고. 나머지 육식. 일식도 없고 편식도 없고 후식도 없고 십식도 없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이 있거든. 이거 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뭐 배제합시다. 그러나 어쨌든 안, 이, 비, 설, 신, 의가 색, 성향, 미, 촉, 법을 인식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고 요 세 가지가 동시다, 만난다 해서 3, 4화합 촉이 진행되어서 수, 요래 되죠. 그리고 딱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 요 영역에서 가래,
또는 자기화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행위가 진행이 되죠. 행위라는 것이 이제 윗닦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의도, 기대, 지향 거쳐서 사유, 삼각가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참여를 하죠. 이건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런데 제가 고민이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주제로 보면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등한 거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거지만 대등하거든. 근데 고객님 여기서 보면 심의식의 대등함이라는 거에 어긋나는 좀 문제적인 상황이 하나 보이지 않나요? 나는 문제 상황이 하나 보여. 요거 뭐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겼죠. 비와 성을 조건으로 비식이 해서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이렇게 생겼죠. 요거 큰 순환고리로 온 거로 보면 그러니까 안식 내지 의식의 무더기가 요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식 내지 의식, 육식이라는 거 요거는 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더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전체가 식이거든. 의식이라는 거 요거는 식 중에 뭐 그냥 말하자면 6분의 1식이야 이게. 그죠? 의식이라는 것이 제 눈에 조금 애매함을 갖고 나타나요. 자, 기본적으로 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식과 어떤 거예요? 대등한 거라고. 식과 대등한 거요. 식이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식이 의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라고 하는 요거 만호인야야. 원어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아. 약간 같은 단어야. 요거는 뭐냐 하면 6분의 1 식이야. 형님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표현이 너무 모르겠어. 모르겠고 하여간 제가 지금 문제 상황으로 발견하는 거 의라고 하는 요 단어, 그러니까 만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식과 대등한 거라고 조건에 따라서 달리 불릴 뿐이지. 그런데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식이라는 것이 구성되기를 그 중에 6분의 1이 의식이요. 그럼 의는 뭐야? 여기도 하면 의잖아. 그죠? 박보부님, 우리가 오늘 주목합시다. 의라는 거는 이렇게 식과 대등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뿐이지 대등하다라는 한 성질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또 한 성질로는 6분의 1식이요. 두 가지 차이. 그죠? 꼭 6분의 1식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하면.
근데 저도 말장난 같지만 의와 법이 만나서 만들어진 의식이 꼭 같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엄청 크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의와 의식을 좀 구분할 필요도 있는 거고. 의식이 그렇죠. 의와 연관시켜서 마치 의식이 식의 일부분이니 의까지 일부분이 것이다라고 유추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다를 수 있는 좋아요. 뭐 그런 부분 다 좋습니다. 뭐 타당해요. 다만 하여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분은 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용어가 경에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심의식이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대등한 것으로의 의라는 용어의 정의가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식입니까? 를 설명할 때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의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그러니까 만호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쪽에 있는 곳일까? 이쪽에 있는 곳일까? 하여간 2가지 측면이 있다. 요거예요. 저는 의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안식과 의식이 이르는 그 흐름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식이라는 그 맥락이 있거든요. 그 맥락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그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측면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요 주제 밖에 있을 것 같아. 그건 좀 뒤에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의식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통해서 표현되는 의를 의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 의는 그거는 경전적인 접근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자 이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이건 경전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네요. 좀 봅시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 짚은 거는 의는, 그러니까 의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2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야. 정보부님도 요거는 인정이 되죠? 2가지 중에 한 군데야.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건 뒷문제고. 혼란스럽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할 수 없죠. 저도 당연히 혼란스럽죠. 뭐 사실은 혼란스러운 건 아니야. 이게 이제 그간 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호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2가지의 쓰임새가 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심의식의 의로 쓰인 것이냐, 안식 내지 의식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쓰인 것이냐, 2가지 중에 하나다. 요 부분을 사실은 그간 한국 불교 말고 세계 불교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접근이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 불교가 달라지는 거지 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작가분님 요거 좀 뜻밖이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삶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제 요 주제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위촉법 에서 이제 안식 내지 의식, 이때 우리가 뭐 선행된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 안이라는 건 뭐죠? 눈.
근데 요 안이 어떻게 구성된 거죠? 근과 안 식. 내죠. 10 플러스 근. 근과 식. 그렇죠. 요거 안식과 안근이 함께 한 거죠. 이게 이제 융내입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인식주관이잖아. 인식주관, 즉 보는 자란 말이야. 보는 일을, 정범님, 보는 일을 누가 해? 마음이 해? 몸이 해? 저는 몸이 한다고 생각하죠. 몸이 아니죠. 마음이 한다고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몸은 수단이죠. 몸은 못 느끼죠. 마음이 느끼지. 그래. 근데 어쨌든 네. 보는 일을 하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아는 일, 인식하는 일을 하고 몸은 대상에 대한 접점의 역할을 하고 네네. 역할의 차이지만 몸이 없으면 마음 혼자 보나? 못 몸에 보잖아. 의존하는 한 못 보죠. 못 보지. 예, 몸에 의존. 그래서 예, 예. 네이처, 즉 인식주관이라는 거는 마음하고 몸이, 그죠? 안식이라는 마음하고 안근이라는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안네이처라고 하는 인식주관이 된다고. 요건 약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식, 이근, 신식, 신근, 의식, 의근 이래 하고 있잖아. 이때 안근 내지 신근 요건 뭐죠? 몸이죠. 그러면 내입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요건 뭐예요? 육식. 그러니까 마음이잖아. 색성향 미촉법 요건 뭐죠? 사실 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어떻게 해주죠? 색성향 미촉법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들. 복수죠. 이건 저 경의 정의예요. 여러 경전에서 내입처가 있다. 그러니까 아짜 땅 아야따나 내입처라고 말을 할 때에는 안입이 설신의라고 말해주죠. 외입처 바있다 아야따나 라고 말할 때는 루빠라고 해서 복수로 색들, 성들, 향들, 미들, 덕들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요거 복수로 말해지고 있다 라는 거 주목하고, 이럴 때에 이제 안입이 설신의라는 내입적 인식주관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 마음이 내 몸을 접점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주관이 되는 거야. 그 인식주관의 상태를 처라고 부른 거야. 안입이 설신의 이 말은 그대로 처야. 경전 정의사항입니다. 이거. 의근이라는 게 하나 남았어. 요건 뭘까?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뭐.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복수로 나타나는 외입처 세상이 있는 거야. 그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주목한다. 주목한다라는 게 작의죠? 작의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인식하잖아. 요게 다 식과 근의 관계로 복수 형태인 외입처를 만난다고. 그 중에 어떤 거가 이제 선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도 법이라는 대상을 만날 때 동일하게 접점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의식이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 의근이라는 접점이 있다.
안식이 색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안근이라는 접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동일한 거죠. 그 중에 안근 내지 신근은 몸이요. 이게 몸이라는 건 뭐예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대상이 물질로 된 대상은 어떤 거예요? 몸이라는 접점 없이는 물질로 된 대상은 인식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라는 접점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요 대상은 뭐 우리가 약간 식과명생 뭐 이래 봐야 되지만 이건 수상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법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라는 접점이 필요 없다고. 사실은 의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그러니까 식 가운데 6개 중에 하나지. 식의 6부분 중에 하나인 의식이 그대로 법을 뭐 몸이라는 접점 없이 인식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그 인식에 대한 메커니즘적 이해는 식이 근의 접점으로 웨이트를 인식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 접점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근이라는 접점이 이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근이라는 이거는 대상이 물질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니면 뭐예요? 의식이라는 마음이 그대로 의근이라는 이름으로 접점의 역할을 함께 해가지고 법을 인식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 육식을 마음이라고 봤는데, 의근이라고 하는 요건 어때요?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더기로의 의식이 의근의 역할을, 접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덕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의근이라는 개념은 몸에 속한 게 아니라 마음에 속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의 몇 가지가 있었죠? 의 첫째, 심의식이라는 대등한 건데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심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 행위가 몸과 함께 작용할 때 뭐라고 불러요? 의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의업이라는 건 뭐예요? 심이라는 마음이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사유하는 거, 의도, 비례, 지향, 사유, 이게 다 의업이잖아. 심이라는 마음이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 사유할 때 의업이고, 그게 팔다리를 움직여서 행위하면 신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식이 몸과 함께, 식은 인식하는 거잖아. 몸과 함께 인식하면 의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나 의란 정의가 있고, 의 두 번째는 뭐죠? 6분의 1씩. 그래, 6분의 1씩. 6분의 1씩. 요거죠? 6분의 1식인데 요거는 이름이 뭐냐 하면 의식이야. 그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요거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요거란 말이야. 6분의 1씩. 그리고 요 의식이 의근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안식이 안근이라는 몸과 함께 작용할 때 안 이러겠죠? 의식, 6분의 1식이 의근이라는 작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라고 부르는 거죠? 요게 지금 네이처잖아. 의 네이처. 그죠? 요거 그런 의미로 의 네이처야. 달리 말하면
6분의 1식 and 의근으로의 작용. 요거죠. 자, 요 안이비설신의 의 요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의는 뭐가 되죠? 식이 몸과 함께 작용을 할 때 의죠. 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작용점 의근. 요게 지금 식이라고. 식을 세상에 따라서 배분해 준 거지. 요게 식이야. 근데 그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으면 식이라고 안 부르고 의라고 부르겠죠. 요거 요 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의죠? 그죠? 이게 의라고. 작의라고 하는 거. 작의라고 하는 거는 이 의의 작용인가요? 이 의의 작용인가요? 당연히 이게 되어야죠. 네. 왜냐하면 안식도 안근과 함께 작의해서 색을 인식한다고. 그죠? 이거를 만약에 이 의의 작용이라고만 말하면 이 앞에 부분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의식이 의근을 적점으로 법을 인식하는 것만을 작의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예, 정확히 보셨어요. 작의에서 쓰는 거 요 의야. 그죠? 힘들다. 1번 의죠. 1번 의. 그렇지. 예, 예, 이거죠. 힘들다는 건 마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자,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 그건 조건에 따라서 현명하게 심의식을 아는 거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그 조건이 뭘까? 두 단계로 조건을 보자 라고 해서 의와 심식으로 구분했죠? 심식 작용에 따라서 구분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이런 애매해? 헷갈려? 왜 이래 말하면 의식이라는 거. 아니 의라고 하는 거는 식과 대등한 건데 어떻게 식을 구성하는 6가지 중에 하나의 의가 쓰일까? 6분의 1 식이라는 거하고 식과 대등한 의하고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것에 대한 답이 뭔가요? 바로 이거죠. 6분의 1 식이 그러니까 6분의 1 식으로 작용하는 의 네이처하고 식과 대등한 것으로의 의가 작의라고 쓰이는 안근 내지 신근을 둘러싸고 있는 요거 식의 총괄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을 작의라고 할 때는 그죠? 작의라고 할 때는 의 가운데 색을 인식하려니까 색에 배분된 것으로의 안식이 안근을 적점으로 색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이 안근을 적점으로 색을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게 작의이요. 마찬가지로 이식이 이근을 적점으로 성을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거 작의요. 똑같죠? 6가지? 요렇게 의라는 거하고 의 내입초로의 의 6분의 1식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불교 안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 안근 내지 신근 이 뒤에서 요 의가 작용하는 것으로 무언가 뒤에 있는 근데 안근 내지 신근이 뒤에 있는 거는 이쪽
이쪽 의가 돼야 되지 이쪽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와 관련한 말을 할 때는 안이비설신이라는 식과 근이 함께한 이 5가지의 연장선상에서 의가 설명되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그러니까 근으로 이 5가지와 연결해서 이 의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안식 내지 의, 신식이라는 5가지 식의 뒷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다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불교 안에서 이 부분의 오해가 발생하는 거 이거 이 의와 이 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각각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모아주는 것, 통합시켜주는 것을 의 네이처라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 네이처의 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의네. 그냥 법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의일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운나바 바라본경에서 뭐라 그래요? 안근 내지 신근 이 5가지 기능은 각각이 독립적인 대상을 그러니까 영역을 갖는다고. 이 독립적인 대상을 갖는 안근 내지 신근 이 5가지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만호. 의, 예, 만호의를 의지하죠. 그때 그 의가 이 의입니까? 이 의입니까? 밑에. 일반 의. 지금 이제 박보부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건 뭐예요? 이거를 이거라고 말한 거야. 그렇게 말하려면 이거하고 사이에는 안식 내지 신식이라는 5가지는 날아가 버렸어. 오류라.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불교 교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박보부님 의가 2가지 이해되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라서 좀 힘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잘 설명되었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한번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이제 맞춰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설명하겠지만 저런 게 있었죠. 요거를 요렇게 식과 근으로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네이처 요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경전들의 표현이 많이 있었죠. 다음 주에 뭐 먼저 한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요런 이해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요거는 좀 보고 가야겠다. 오늘 드린 교재 하나 더 있어요. 자, 12번 상주따의 37번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그대들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죠? 몸이니까 안근 내지 신근 요거죠. 안근 내지 신근인 요 몸을 놓고 이거 네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야. 뭐 그럴만하죠. 무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전의 업이야. 이전의 업이라는 거 어떤 의미죠? 뭐 기본적으로 이거지 뭐 지워서 그렇지만 행위가 있으면 행위가 유기적이야. 즉 번뇌에 영향을 받는 행위, 업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한 가지는 상이잠재하죠. 그리고 한 가지는 식이 머물고 늘어나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행위 변화된 그지 행위죠. 변화된 존재가 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요렇게 새로운 존재가 변화해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색이라는 게 이건 뭐 그 중에 색은 몸이잖아.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요거 어떤 거냐라는 거죠. 몸이라는 거 행위가 오염되어 가지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그때 몸도 그에 따르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된 상태로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업이다. 당연해요. 저기 한 1년쯤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는 행위를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지고 우리 저기 한 의사님이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된다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한 1년쯤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몸이 뚱뚱해지고 나빠졌어. 안 되겠다. 정신 차려가지고 한 1년쯤 먹는 일도 자제하고 마시는 일도 자제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요렇게 삶을 다듬어가면 어떻게 되죠? 날씬해지고 우리 한 의사님한테 안 가도 되는 건강한 몸이 되지 뭐. 이거 뭐예요? 이 몸이라는 거 이렇게 이전의 업들의 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런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은 네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닌데 이전의 업이야. 형성된 거 뭐죠? 형성됐죠. 그 이제 위에 원어를 보자고요. 예, 아비상카 땅 이래 됐죠. 아비상카 땅이 뭐냐 하면 아비상카로띠 형성하다라는 단어의 과거분사야. 그래서 형성된 것 이래 되는데, 자, 우리가 중생들한테는 이 아비상카로띠 형성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죠? 상카따 마비상카로띠 이래가지고 유위에서 형성하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중생인 나의 몸이니까 이게 아라한처럼 번뇌를 떠난 상태, 번뇌에서 벗어난 형성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형성된 거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의 업의 결과로 머물고 늘어나고 참여하고 이런 건데 그게 그 업 행위 자체가 어떤 상태냐 하면 유의에서 형성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성된 거죠. 그 말이에요. 의도된 것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이거 일부러 이제 적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업 전체가 형성하는 거라면 그거의 과거 분사로서 형성된 것. 근데 그 업의 시작 자리에 뭐가 있죠? 밑에가 빼고 의도, 기대, 지향이 있죠. 그런데 머무는 거는 식도 머물고 의도, 기대도 머물죠. 의도, 기대가 식의 속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의도된 거라는 것은 여러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유의에서 형성하는 이 행위 과정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데 그 과정의 시작 자리에 있는 의도, 기대, 대표적으로 의도, 요것이 이 식의 속성으로 함께 머문다. 의도되는 거, 그 의미예요. 의도, 기대가 이 식의 속성으로 함께 머물고 그것이 마찬가지 몸이 참여할 때 하나의 의도된 것에 따르는 속성으로의 참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되는 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도된 거는 아비산제따 이 땅 해가지고 이제 과거 분사고
그 다음에 외다니양이라고 나오거든요. 외다니양은 이제 외다나 수 있죠. 그래서 외대띠, 외다야띠가 이제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말인데 외다니양 이러면 이게 미래 수동분사야. 미래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럼 뭔가요? 요 몸을 놓고 이전의 업이다. 그래서 아비상카로띠 형성된 거다. 의도된 거다. 이거 이전의 행위 과정을 말해준 거죠. 그런데 요렇게 몸이 있어가지고 인식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3, 4화학 촉해가지고 수하게 되죠. 요 수라고 하는 것이 몸이 요 자리에 있으면 이러한 인식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수동. 그러니까 이제 경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정확한 게 요 몸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과거 분사로 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 가지고 느낀다, 경험한다. 요거는 미래수동 분사로 쓰고 있다고. 문법적으로도 정확하죠. 그거 감안해가지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뭐 경험되어야 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냥 경험되는 것, 당연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고 이제 밑에 두 번째 경 볼게요. 요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지만 35번 상류자의 129번 업의 소멸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새로운 업과 이전의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이전의 업인가? 비구들이요, 아는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똑같은데 몸 대신 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설은, 의는 이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생략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윤내입처가 똑같이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고 그리고 경험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요 표현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거 의도된 거 경험된 거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요 경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딱 두 개의 경이 설명하는 요 내용을 써보니까 어때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윤내입처. 달리 말하면 식이 몸과 함께하는 의. 요 의가 몸과 함께한. 요게 요거잖아요? 요걸 놓고 그 중에 몸이라는 거 어떤 것입니까?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포함한 인식 주관인 육내입처. 요거 뭡니까? 똑같이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고 경험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안근 내지 신근이 그랬으면 그 나머지 식의 능력, 의 또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내입처를 구성하는 12가지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마음도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고 경험되는 거고 몸도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고 경험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결국은 내입처라는 것,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안식 내지 의식의 육내입처하고 안근 내지 의근의 육근입니다. 그 중에 몸과 의로 나뉩니다. 요거 합해가지고 내입처 모두가 그런 거고 그 중에 몸만 해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 식이 역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제가 지금 요 경 두 개를 소개해드린 거는 안입이 설신 의가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죠? 육식 더하기 육근. 달리 말하면 의와 몸이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니까 전체적으로 딱 두 개의 경이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그 생겨나는 과정과 그것이 경험되는 것까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의가 설명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식과 근이 처다라고 하는 요 이해가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경들, 이전에 한번 간단히 소개했지만 다음 시간에 한 주 시간을 내 가지고 상세하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저기 믿음을 보양하는 경 이쪽에서 부처님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부처님 찬탄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강조를 거듭해서 찬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가 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부처님께서 철을 설명하셨다. 철을 설명하신 것이 이렇게 그런 찬탄받을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뭐 이제 그 기능과 관련한 기능의 완성이 되죠. 요 내입처, 외입처라는 요 부분이 최소한 사리푸타 존자의 이해에 의하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으뜸하는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나와요. 요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면 사리푸타 존자보다 부처님을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불교가 그렇게 허용되진 않죠. 요 부분이 다르게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하여간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러분들, 특히 이제 초기 불교를 전공하고 왕성하게 강의하는 분들 중에 보면 바로 요 자리를 놓고 경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다수 있죠. 머리 칠명을 빼기로 하고 그분도 있지만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 다르게 설명하는 분. 그분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곤란합니다.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여기서 흔들리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그 부분 하여간 오늘은 제가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잘했다. 오랜만에 H2O의 비율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이러한 것이 그야말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발견보다도 더 위대한 인류의 정신 문명을 이끄는 발견이다 라는 말도 이제 오랜만에 되새겨봤고요. 그러니까 신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건에 따라서 라는 말로 함께 이해되어야 어리석지 않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해다. 그랬을 때 그 조건이 두 단계로 해서 의와 심식, 심식은 인식과 행위, 그렇게 나왔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주목한 한 가지는 그거죠. 아니 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식과 대등하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그거에 불과한데 어째 의식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6분의 1식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경에서 만어 의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등한 의냐 6분의 1식으로의 의냐 요거
잘 구분해서 와야 한다. 오늘 공부에 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인식의절이 내입처, 외입처 이 부분에다 적용을 해보니까 뭐 외입처가 복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입처, 외입처가 다 내면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고요. 뭐 그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사실 참길 멀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거리도 아니고 내입처라는 것이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어서 그 중에 6분의 1 식으로의 의식이 의근과 함께한 의 요거하고 대근한 의라는 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제가 수업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부분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이제 공부가 충분한 분들이니까 이 수업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설명한 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설명을 해냈고 뭐 어려운 공부를 해간 오늘 마음 특강의 7번째 시간으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다. 이제 실시간 방송 좀 보셨나요? 잘 나오고 있나? 제가 지금 한번 봐보셔야 돼요. 잠시간 끝나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이제 그 확인만 좀 해주고 이제 끄려고. 예. 실시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 뭐 소리도 잘 들리고요. 예. 소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 근데 잘 들리고. 근데 화면이 아래에서 잡히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이게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스탠드 다음에는 스탠드를 좀 세우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지금 화면이 돼 있고 그래. 어쨌든 그럼 실시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와, 잘 나오네.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스님 스타. 잘 보이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실시간 방송을 마무리합니다.